중세 유럽 민중의 삶과 투쟁. 오늘은 중세 유럽 역사를 평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중세 유럽의 이미지는 화려한 기사들과 웅장한 성곽, 그리고 아름다운 대성당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인구의 90% 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 평민들이 자신들의 노동과 투쟁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서기 천년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당시 유럽은 이슬람 문명에 비해 극도로 후진적이었습니다. 카이로나 코르도바 같은 이슬람 도시의 상인들이 북유럽을 방문했다면 그 참담한 현실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의 농민으로 태어났다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은 농노였어요. 이건 토지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고 영주를 바꿀 수도 없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은 영주 아래에서 같은 토지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노동 부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기 전에 먼저 영주의 토지에서 무보수 노동을 해야 했어요. 일주일 중 최소 2일에서 3일, 때로는 그 이상을 영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자신이 생산한 곡물의 최소 5분의 2, 때로는 절반 이상을 영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현물로 낼 수 없으면 추가 노역으로 대신해야 했어요. 식생활은 극도로 단조로웠습니다. 주식은 빵과 죽이었고, 고기는 1년에 몇 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했어요. 자신이 기른 가축도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영주의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의복은 직접 기른 양털이나 아마로 만든 거친 천으로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옷감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교육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읽고 쓸 줄 아는 것은 극소수의 성직자들 뿐이었고, 대부분의 영주들조차 문맹이었으니까요. 농민들에게 교육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식은 오직 수도원에서만 보존되고 있었어요. 주거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농민들의 집은 목재와 진흙으로 지어진 조잡한 움막 수준이었어요.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영주의 성조차 목재로 지어진 조잡한 요새에 불과했으니 농민들의 주거 환경은 말할 나위도 없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농민들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이 변화의 동력이 되었어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6세기경부터 동유럽의 슬라브족들 사이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서히 서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업혁명의 시작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거운 바퀴가 달린 쟁기의 도입이었습니다. 쟁기가 뭐 그리 대단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혁신이 농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가벼운 쟁기로는 북유럽의 딱딱하고 점토질인 토양을 제대로 갈 수 없었어요. 표면만 긁는 정도였죠. 하지만 새로운 무거운 쟁기는 깊숙이 땅을 파고들어 비옥한 깊은 토양을 뒤엎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같은 면적에서 50% 이상 많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 혁신이 농민들 자신의 지혜와 노력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영주들은 대부분 문맹이었고 농업 기술에 대해서는 농민들보다 훨씬 무지했어요. 농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쟁기 혁신과 함께 새로운 방목법도 도입되었습니다. 동물의 배설물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버려지던 것들이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 가족들은 더 많은 고기와 유제품, 생가죽 약물을 생산하면서도 곡물 수확량을 늘릴 수 있었어요. 몇 세기에 걸쳐 더 많은 기술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느린 황소 대신 말을 이용해서 쟁기를 끄는 방법, 콩과 작물을 이용해서 토양의 지력을 회복시키는 방법 등이 그것이죠. 프랑스의 역사가 조르주 뒤비에 따르면 이런 혁신들이 누적되면서 12세기에는 곡물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느리게 일어났습니다.
중세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최고 0.5%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이런 성장이 300년에서 400년 동안 누적되면서 경제생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잉여 식량의 등장이었어요. 잉여 식량의 등장은 혁명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일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농민들은 남는 곡식을 가지고 철기, 소금, 직물 등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재등장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발전이 자동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봉건 영주들이 잉여를 모조리 약탈하지 않고 일부를 농업 발전에 재투자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가능했거든요. 영주들은 거칠고 탐욕스러운 존재들이었지만 그들도 자신의 장원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영주들은 농민들에게 더 좋은 쟁기를 제공하면 더 많은 잉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도시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평민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농촌에서 생산된 잉여 곡식은 상인과 수공업자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농민이었던 사람들의 아들이나 딸이 용기를 내어 도시로 향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독일 속담처럼 도시의 공기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실제로 농노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도시민들은 영주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각종 세금과 의무가 있었지만 농촌의 농노들처럼 무보수 노역을 강요당하지는 않았어요.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읽고 쓰는 능력도 필요에 따라 습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도시 생활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했고 길드라는 동업조합에 가입해야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길드는 품질 관리와 가격 조절 등의 긍정적 기능도 했지만 동시에 외부인의 진입을 막는 배타적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소수의 부유한 상인들이 도시 정치를 지배했어요. 그럼에도 도시는 농촌에서 온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농촌에서 도망친 농노들을 받아주었고 일정 기간 거주하면 자유민이 될 수 있었거든요. 도시들은 성벽을 쌓고 민병대를 조직해서 영주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들의 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자치권을 확보했고 일부 도시들은 사실상 독립국가나 다름없는 위상을 갖게 되었어요.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국가들이나 한자동맹의 도시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시의 발달은 농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도시의 팔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화폐 경제가 농촌에도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영주들은 현물지대 대신 화폐지대를 받기 시작했고 이는 농민들에게 현금 수입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일부 농민들은 다른 농민들을 고용해서 더 큰 규모의 농업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농민 계층 내부의 분화로 이어졌어요. 비교적 여유 있는 농민들과 토지가 없거나 적어서 남의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농민들로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평민들의 삶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식과 교육의 영역에서의 변화였어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은 복잡한 거래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읽고 서로 다른 화폐 단위를 계산해야 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읽고 쓰는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읽고 쓰는 능력이 더 이상 수도원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파리, 옥스퍼드, 프라하 등의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교회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서 돈을 받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들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아랍어로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라틴어로 재번역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자들이 실용적인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로저 베이컨은 서구에서 최초로 화약 제조법을 기록했고 거울과 돋보기 이용법을 연구했어요. 이런 지식들이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13세기는 기술 혁신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평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안경의 발명으로 시력이 나빠진 장인들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손수레는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든 운반 작업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물레방아와 풍차의 개선으로 곡물 가공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대장간에서는 풀무질의 물력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직물업에서는 축융 작업에 기계력을 도입했어요. 크랭크와 플라이휠 같은 기계 부품들이 발명되어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었습니다. 항해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나침반과 키를 이용한 조향 기술로 해상 운송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는 장거리 상업의 발달로 이어졌고, 더 많은 평민들이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쟁 기술의 발달도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쇠뇌와 화약, 대포의 등장으로 기존의 기사 계급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평민 출신의 병사들도 적절한 무기만 있으면 기사들과 맞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화 영역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테, 초서, 보카치오 같은 작가들이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작품을 썼어요. 이는 평민들도 문학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부분의 평민들은 문맹이었지만 구술을 통해서라도 이런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대성당 건설은 이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문화적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평민 장인들의 피땀이 스며 있었어요. 석공, 목수, 유리 세공사, 조각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장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작업한 결과였습니다. 이들은 작업 과정에서 새로운 건축 기술들을 개발했고, 이런 기술들은 다른 건축 프로젝트에도 활용되었어요. 하지만 13세기의 번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300년경부터 유럽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봉건 지배 계급의 생활 방식에 있었습니다. 영주들과 왕들은 십자군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어요. 사자왕 리처드나 성 루이 9세 같이 후대의 성군으로 추앙받은 인물들도 실제로는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약탈과 파괴에 낭비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비용은 결국 평민들이 떠안아야 했어요.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농민들은 더 많은 곡물을 빼앗겼고, 도시민들도 각종 전쟁세를 부담해야 했어요. 젊은 남성들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이는 농업과 수공업 생산력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영주들은 갈수록 일상적인 생산 활동에서 멀어졌습니다. 조잡한 요새에서 살던 무인들의 후손들은 이제 정교한 성에서 비단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궁정의식에 참여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신성한 종교의식을 통해 세습적 권리를 승인받은 특별한 계급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부를 창조하는 평민들을 점점 더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11세기 말부터 교황들은 유럽 전체에 신정체제를 확립하려고 시도했어요. 십자군 전쟁은 이런 야심의 산물이었습니다. 교황들은 전리품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며 왕과 영주들을 십자군에 참여하도록 꼬드겼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약탈과 학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새로운 사상을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2세기의 이성주의적 경향을 우려한 교회는 1277년에 학자들이 천인공노할 오류 219개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 중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제 12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저 베이컨 같은 혁신적 학자들은 탄압받았고, 종교재판소가 설치되어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1315년부터 1322년까지 대기근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연속된 흉작으로 식량이 부족해졌고, 가장 먼저 굶어 죽은 것은 평민들이었어요. 영주들은 여전히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이는 기근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347년부터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1351년까지 계속된 이 재앙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쁘고 위생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어요. 어제는 이웃이 굶어 죽었고, 오늘은 가족이 병으로 쓰러졌으며, 내일은 자신의 차례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보였어요. 하지만 평민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일부는 종교적 광신에 빠졌지만 다른 일부는 불의한 지배 체제에 맞서 일어섰어요. 14세기는 민중 반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4세기의 위기는 평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저항 의식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어요. 1358년에 일어난 자크리는 프랑스 농민 반란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세느강 유역의 농민들이 일어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외치며 귀족들의 성을 공격하고 불태웠어요. 하지만 조직적인 계획이나 명확한 목표 없이 일어난 반란은 곧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1381년 영국에서 일어난 와트 타일러의 난은 더욱 조직적이었습니다. 인두세 국가에 항의하며 시작된 이 반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전직 신부였던 존 볼의 설교는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담이 땅을 갈고 이브가 씨를 짤 때 귀족이 있었는가 라는 그의 외침은 기존 사회 질서의 정당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어요. 반란군은 런던을 점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런던 시민들이 성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에요. 도시 빈민들도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명확했어요. 농노제 폐지, 강제 노역 폐지, 그리고 자유로운 토지 임대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왕을 신뢰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와트 타일러가 왕과의 담판에서 살해당하자 반란은 급속히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이 반란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평민들도 더 나은 세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도시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378년 피렌체에서는 양모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장인들이 일어나 2달 동안 도시를 장악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던 상인 길드의 독점에 맞서 싸웠습니다. 플랑드르에서는 직물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가장 급진적인 움직임은 보헤미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안 후스의 화형을 계기로 시작된 반란은 단순한 종교개혁을 넘어 사회혁명의 성격을 띠었거든요. 특히 타보르파는 만민이 형제로서 함께 살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말자, 영주와 귀족과 기사를 범법자들처럼 숲으로 몰아내 베어 죽이자는 급진적 평등주의 구호를 외쳤어요. 타보르파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자고 주장했어요. 기존의 사회계급을 완전히 해체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10년간 계속된 전쟁 끝에 이들은 진압되었지만 그들이 제시한 비전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반란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평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모든 반란이 실패했지만 이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평민들도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반란들이 실패한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력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농민들은 문맹이었고 각자의 촌락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시의 장인들은 분열되어 있었고 부유한 상인들은 기존 체제와 타협하려 했어요. 혁명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급이 아직 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은 일부 평민들을 종교적 광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천년왕국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들은 부자들에 대한 대중의 반감,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종교적 기대, 그리고 종종 외부인들에 대한 증오를 결합한 것이었어요. 1309년 플랑드르와 프랑스 북부에서는 비참하게 가난한 장인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재산을 잃은 몰락 귀족들이 뒤섞인 무장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구걸과 약탈을 일삼으며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주요 표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쉬운 희생양이었어요. 기독교 사회에서 유일한 비기독교 집단이었고 교회의 적대적 태도 때문에 농업에서 배제되어
어쩔 수 없이 상업이나 고리대 금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부유한 계급이 아니었기에 자신을 지킬 수단도 없었어요. 1320년에는 성직을 박탈당한 사제와 수도승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끈 빈민 집단이 또다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피를 흘려야 새 시대가 온다고 선포하며 파리의 감옥을 습격하고 각지를 돌아다녔어요. 이들도 유대인들을 학살했지만 동시에 사제들을 양들을 약탈한 거짓 목자라고 규탄하며 수도원 재산을 빼앗자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1340년대 후반 흑사병이 창궐할 때 나타난 고행자 운동이었습니다. 병에 대한 공포가 종교적 히스테리로 변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수백 명씩 무리를 지어 똑같은 옷을 입고 찬송가를 부르며 도시로 행진했습니다. 원을 그리고 서서 쇠못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렸어요. 그리스도의 고통을 흉내내면 죄를 씻어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 황홀경은 곧 도덕적 공황과 결합되었습니다. 고행자들은 흑사병이 갑자기 돌게 된 배경에 음모가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황당한 비난을 퍼뜨리며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만큼이나 흑사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성적 판단은 광신 앞에서 무력했어요. 이런 운동들의 문제는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외면하고 대신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봉건 지배계급의 착취와 교회의 부패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사제들과 교회 재산도 공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분노의 일부는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15세기 중반부터 유럽에는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근과 흑사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인구 감소율보다 식량 생산 감소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장 비옥한 토지만 경작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시장 경제의 침투였습니다. 농촌의 일부 인구, 특히 영주들은 도시 상품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어 더 이상 자급자족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현금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켰어요. 시장의 침투는 평민들의 삶을 서서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품 생산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작물을 얼마나 심을지 결정할 때 시장 가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했어요. 일부 상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의 사치품을 유럽에 들여오는 장거리 무역을 통해 부자가 되었어요. 이런 상인들은 왕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가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상인들은 여전히 소규모 상점 주인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봉건 사회의 틈새를 발견하고 조금씩 넓혀나가면서 영향력과 부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푸주간 주인은 비천한 신분일 수도 있었지만 지방 농민들에게 특정 가축을 전문적으로 기르도록 금전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는 농업 경제에 대한 일정한 지배력을 의미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대제의 등장이었습니다. 선대제란 상인이 장인이나 농민에게 미리 원료를 대주고 물건을 만들게 한 뒤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도맡아 팔던 제도를 말합니다. 도시의 상인들은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원자재를 제공하고 이들이 집에서 만든 완제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는 도시 길드의 통제를 피하면서도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선대제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농업만으로는 충분한 수입을 얻기 어려웠던 가난한 농민들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겨울철이나 농한기에 실을 짜거나 소규모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영주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지 않고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착취이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정했고 농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지역의 생산자들과 경쟁해야 했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입이 불안정해졌어요. 한 형태의 착취가 다른 형태의 착취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직물업 사례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14세기 중반까지 영국 양모의 96%는 해외, 특히 플랑드르에서 직물로 가공되었어요. 하지만 한 세기 후에는 양모의 50%가 영국 내에서 가공되었습니다. 영국의 상인들이 플랑드르 장인들을 우회해서 영국 농촌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결과였어요. 이런 변화는 아직 완전한 자본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기업가가 직접 통제하는 대규모 작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했거든요.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여전히 자영업자라고 여길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어요. 상인들은 단순한 상품 매매를 넘어 생산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생산자들은 시장의 논리에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경제의 침투에 대한 지배층의 대응은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현금 수입을 늘리려는 영주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봉건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강제 노역을 늘리는 것이죠. 농민들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시간까지 영주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얻은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경우 농민들의 처지는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영주가 자신의 토지를 생산성 높고 진취적인 농민들에게 고정지대를 받고 장기 임대하는 것이에요. 임차 농민들은 다시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을 고용해서 농업을 경영했습니다. 이는 영주가 자본주의적으로 경작되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수입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지역별로 어느 방향을 택했는지는 주로 도시화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도시들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던 서유럽 지역은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부, 독일 서부, 보헤미아 등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도시가 드물었던 동유럽과 이탈리아 남부는 농노제 강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이런 분화는 평민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유럽에서는 농민들이 점차 자유로워졌지만 시장 경쟁의 압박을 받게 되었어요. 일부는 성공적인 농업 경영자가 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토지를 잃고 임금 노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농민들의 자유가 더욱 제약되었고 영주들의 직접적인 착취가 강화되었어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든 변화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영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도 많았거든요. 왕들은 도시 부자들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대영주들의 저항에 부딪혔어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사이에 복잡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민들은 단순한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려고 노력했어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영주에게로 이주하려 했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장인들은 길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이려 애썼어요. 경제적 변화와 함께 사상과 문화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장 경제의 침투는 새로운 세계관을 필요로 했거든요. 봉건제하에서는 전통과 관습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농민은 대대로 농민이었고 영주는 대대로 영주였어요. 신분은 출생에 의해 결정되었고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할지, 어떤 가격에 팔지, 어떤 기술을 도입할지 등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거든요.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었어요. 이는 운명론적 세계관에서 개인주의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종교 영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교회는 현세의 위계 질서가 천상의 질서를 반영한다고 가르쳤어요. 왕, 영주, 기사, 평민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계급이 신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런 고정적 계급 관념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종교적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노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졌거든요. 성직자의 중재 없이도 개인이 직접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퍼졌어요. 이는 후에 종교개혁으로 이어질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계산 능력과 문자 해독 능력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어요. 더 많은 평민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교육 기회는 제한적이었지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어요. 기술과 혁신에 대한 태도도 변했습니다. 봉건제하에서는 전통적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수가 되었어요. 혁신이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가 된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주로 가사와 육아로 제한되었어요. 하지만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여성들도 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직물업, 음식 판매, 소규모 상업 등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증가했어요. 물론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였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세 유럽 천년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역사가 위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정과 웅장한 성곽, 그리고 유명한 왕들과 영주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민들의 일상적 노력과 투쟁이 세상을 바꿔왔어요.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한 것도, 도시를 만들고 상업을 발달시킨 것도, 불의에 맞서 저항한 것도 모두 평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역사의 진보가 직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발전 과정을 보면 발전과 후퇴, 희망과 절망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13세기의 번영 이후에 14세기의 대위기가 왔고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말이 맞아요. 세 번째 교훈은 해방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노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착취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선대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착취가 등장했습니다. 하나의 억압이 사라지면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 등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방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연대의 힘입니다. 개별적 저항으로는 기존 체제를 바꾸기 어려워요. 1381년 영국 농민 반란이나 보헤미아의 후스파 운동처럼 집단적 행동이 있을 때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비록 이런 운동들이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다섯 번째 교훈은 경제적 변화가 사회 전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도시의 부활을 가져왔고 상업의 발달이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냈으며 시장 경제의 침투가 사회관계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경제적 토대의 변화가 상부 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평범한 사람들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농민들이 새로운 농법을 시도했듯이 도시민들이 자유를 찾아 떠났듯이 반란군들이 불의에 맞섰듯이 오늘날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중세 유럽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기술 혁신, 경제 구조의 변화, 사회적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중세 평민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중세 농민들이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듯이 우리도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실천이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 평민들의 천년 투쟁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고요.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